그럼 궁금한데요. 지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표결이라는 건 이제 국회에서 이 선출한 표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합의가 있으면 그때 합의가 있어야 되면 표결 뭐하러 합니까? 합의가 있어도 표결은 하죠. 선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지금 제가 한 사례만 지금 얘기해서 제가 여기 써서 그런데요. 표결식을 저기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조용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님을 이제 선출안을 올렸는데 이제 표결로 부결됐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대로면은 표결 시 합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면은 뭐 압도적 절대 다수로 이제 기존의 헌법재판관님들이 선출이 돼야 될 텐데요. 저희가 지금 표결하는 기록이 있는데 지금 제가 제시를 못 해드리겠는데 표가 들쭉날쭉합니다. 그 검사님, 그 어떤 한 사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관례가 있었느냐라고 그런 걸 판단할 때 그중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느냐를 보고 이게 관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한두 개가 있다고 그래서. 아니 한두 개가 아니라서 지금 드리는 근데 말씀인데요. 저는 제가 표결 시점에 합의가 있었다는 게 관행이면요, 그 표결 숫자가 나올 수 없거든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예. 대체로 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때는 여당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여당에서 한 명, 야당에서 한 명, 이렇게 누구를 몇 명을 추천할 건지도 되게 합의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당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또 야당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그 추천된 후보에 대해서도 대략 합의가 있은 상황에서 국회 표결 절차에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12-2항입니다. 또한 증인은 해당 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형사재판 결과를 확인하고 윤석열의 좀 제가 지금 어순을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이러면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증인은 해당 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이제 질문입니다. 형사재판 결과를 확인하고 윤석열의 탄핵재판 결과를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이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증인께서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논거가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국회에서 발언하신 게 2025년 2월 4일인데요. 이미 헌법재판소는 24년 12월경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언론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사실 알고 있으시죠? 네. 그럼 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이제 어떤 취지로 발언하신 건가요? 이제 헌재 입장하고 이제 다른 아예 이건 헌재 입장과 다른 취지를 발표하신 거라서요. 헌재에서는 예. 지금 헌재법에 보면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재판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 헌재법에 따라서 현재 재판을 중지해달라고 주장할 수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논문은 법조문에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그걸 안 받아들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장할 논거가 있다는 것은 법률 조문에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14항입니다. 증인은 해당 위원회에서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때 의결 정족수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의 경우에는 탄핵과 관련돼서 쟁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요건이 의결 정족수가 충족됐느냐의 문제입니다. 라고 발언하신 사실이 있으시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이제 다수 의견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됐다고 판단한 사실 알고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 소수 의견은 3분의 2라고 한 소수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네네.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그것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사후적으로 판결은 그렇게 됐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당시 그러니까 국회의장께서 과반수로 해가지고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의결할 그 당시에는 본인은 헌법 해석이 없었습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헌법학계에서 권한대행의 경우에 탄핵을 할 때는 의결 정족수가 권한대행에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야 되느냐가 학설상 논쟁이 있었어요. 학설상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설상 논쟁에서 다수설이 오히려 권한대행의 지위에 따라야 된다는 게 다수설이었고 특히 문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헌법 교과서라든가 이런 데서 이 문제를 다룬 문헌이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문헌이 뭐냐면은 헌법재판연구원인가? 거기서 헌법재판연구원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만든 공조로 만든 헌법재판소법 주석서가 있었습니다. 그 주석서에서는 권한대항을 탄핵할 때는 권한대항의 의결정서를 따른다고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입법조사처에서 옛날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무렵에도 권한대행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지 입법조사처에서 그때 한번 조사가 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입법조사처에서는 이 교과서 그 문헌을 인용해서 무슨 보고서를 만들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어쨌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다수설은 3분의 2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중에 진짜 지금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이대로 탄핵소추 의결정도수가 3분의 2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 건 무효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무효죠. 그리고 무효가 돼버리면은 지금 그 무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의 권한대행이 무효인데요. 그럼 최상목 부총리가 한 행위 중에서 일반적인 사실행위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법률적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명권 행사는 이게 과연 이 탄핵 자체가 무효인데 이게 유지된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저는 그렇게 그걸 말씀드렸던 거고,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나중에 이게 2분의 1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이게 3분의 2냐 또는 2분의 1이라는 이 쟁점과 관해서는 국회의장께서 그냥 나름대로 해석해서 의결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 그게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관해서 법칙 패킹까지니까요. 국회의장께서 그런 논란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해석을 해가지고 2분의 1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중에 이게 3분의 1이라고 결정됐다고 해서 그 국회의장의 그런 2분의 1로 해석해가지고 선출한 행위가 범죄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집행위관이 1차적 집행 권한을 행사한 거니까요. 그게 무효가 될 뿐이지. 15항입니다. 증인은 해당 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이번 계엄 내용적으로 위헌입니까? 합헌입니까? 계엄 요건을 갖췄습니까? 라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아마 이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발언하신 사실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중앙행정기관장이기 때문에 예.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관해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이니까요. 증인은 2024년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12월 31일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중 정계선, 조한창을 임명하자 최상목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견 밝히신 사실이 있으시죠? 어쨌든 뭐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 비판 아니면 이제 어떤 의견 밝히신 걸로 기억하십니까? 그 자세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무회의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된 거잖아요. 인사권과 관련돼서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말들은 밖에서 이렇게 공개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특검에서 지금 종합특검 2차 특검이 진행 중인데, 지금 2차 특검의 수사 대상이 계엄 선포 이후에 4월 4일까지 이루어졌던 뭐 여러 가지 뭐 후속 대응 조치니 어쩌니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관여한 사람이 수사 대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이 법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아마 그 12월 4일 날인가 뭐 그때 있었던 어떤 회의 이후에 이게 뭐 전체적인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 것처럼 그렇게 공소장 기재돼 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제가 발언하는 이런 그런 사실관계에 대한 발언이 앞으로 제가 소추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그 의견을 밝혔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거는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그날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다음에 두 사람에 대해서 임명한다고 발표한 다음에 그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2024년 12월 31일 국무회의에 따른 발표가 있은 후에 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대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용을 뭐 떠나서 뭐 내용 말씀 안 하시더라도 누구 어떤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대해서 그 부분은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 부분도 구체적인 지수가 거. 예, 거부하시는 겁니까? 근데 어쨌든 그때 가졌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거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총리께서 그 좀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보류하셨던 보류했던 그거가 그렇게 부당한 것은 아니었다. 이게 위헌적인 그런 행위는 아니었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예. 근데 뭐 일단 그 시점보다는 시간이 더 흘러가지고 아직 증인이 원하시는 건 합의라는 거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아니었습니까? 여전히 증인은 같은 입장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선출될 당시에, 예.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국회에서 선출된 당시에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나중에 이제 그 후보들 명단이 국회의장한테 여야에서 제출될 때까지를 봐서 이건 합의가 있었던 거다라고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의 판결에서. 그런데 그 당시 어쨌든 후보자 추천서를 보낸 다음에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합의가 됐다라고 하려면은 청문회 절차에서도 여야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청문회도 같이 열고 그 다음에 선출할 때도 같이 참여해서 뭐 그런 투표도 하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그러지 않았고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그 당시 아마 공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여야가 합의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헌법재판관 3명 중에서 인원수를 몇 명을 하느냐가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존의 관례는 이 3명 중에서 한 명은 한 명은 한 명은 여야 합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뽑아온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 쪽이 의석수가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3명 중에서 2명은 민주당이 추천하겠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옛날처럼 1대1도 합의를 하자 이것 때문에 계속 합의가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2대2 2명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한 거로 보이는데 그때 그 합의 내용이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보면 아마 그때 합의할 때 적어도 헌법재판소장 그러니까 2명을 양보하는 대신에 헌법재판소장은 야권에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해 주기로 하는 전제 조건하에서 그런 합의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엄 있었던 이후로 이제 그 대통령 탄핵되고 한 이후로 헌법재판소장에 관한 부분이 논의가 안 되고 그 부분은 전혀 논의가 안 된 채로 절차가 흘러가니까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그 이후에 이제 원내총무도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합의가 없었던 거 이런 식으로 하면 합의가 없었던 거라고 반대했던 거로 보이고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라고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합의가 있었느냐, 실질적으로 다 완전히 합의가 된 거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정도면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그럼 그 판정대로 인정돼서 법률 강변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전 단계,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던 이전 단계에서 이게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라는 그런 논의는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한 건 아니었고요. 일단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뭘 의사를 표시했을 때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2명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임명했죠. 예, 네. 그런데 시점이 뭐 기간이 많이 뒤는 아닙니다만은 좀 뒤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정인이 말씀하신 이거 뭐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정인이 원하시는 모습이 뭐 이상적인 모습이긴 한데 정인도 말씀하셨듯이 그게 안 되면 결국은 뭐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플러스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탄핵 소추를 당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서 최상목 이제 권한대행이 이제 왔을 때도 결국은 뭐 달라진 게 없고 더 악화되면 악화된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제 저긴도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한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건 그 이후 지금 그 네, 재판장님께 네, 말씀하신 뒤에 대로 그건 일입니다. 한참 지나서 일이고 네. 제가 그때 그 말했던 건 12월 30일이라고 그러면 아마 우리 한 총리께서 탄핵된 게 아마 12월 27일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성국 부총리가 임명하겠다고 그 세 사람 중에서 2명을 임명하겠다고 한 게 아마 12월 며칠 그것도 며칠 후였거든요. 며칠 후였으니까 며칠 후에 두 분을 임명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그 시점에서도 한덕수 총리께서 좀 여야 합의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한덕수 총리의 그 행위가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비난받아야 될 행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최상목의 결정에 비판을 하셨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다길래 제 생각 이런 생각을 말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네, 다음 질문 하시죠.